일단 첫 번째 순서로 몽골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박정우 선생님 발표를 20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 토론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생방송 중에 있어서 유튜브에 혹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현장에서 전달하고 토론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제가 몽골 파트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발표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기 보고 계시는 거기 원고는 보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제출해드린 원고는 아주 좀 위안선본입니다. 서론하고 결론을 더 써야 되고요. 유문도 맞추지 않아가지고 그걸 감안하고 저 원고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일단 원고의 지리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원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남쪽으로 중국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하고 경계를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는 자원 기반 경제입니다. 수출의 약 80%를 우리 석탄 등 광물 자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광물 자원의 약 90% 이상이 다 중국으로 다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존 쪽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련에 의해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를 채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연방에 편입되지 않고 국가 정체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완충국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 이게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대략적인 몽골 개괄이 되겠습니다. 이제 외교정책 배경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 시기부터 어떤 외교를 펼쳤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혼란기에 제정 러시아에 도움받았죠. 그래서 독립을 정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정 러시아에 외교 사절단이 보내가지고 독립을 위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에 몽러 우호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몽골은 중국으로부터 독립과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에 최혜국 대우와 같은 그런 혜택을 러시아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이 반발하게 되고 즉각 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5년 카르타 삼국 협정입니다. 기존에 다른 카르타 협정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카르타 삼국 협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정이 체결됩니다. 몽골의 자치권은 보장하되 중국의 정주권은 지속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국 몽골의 독립 시도는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1918년, 21년 사이에 러시아 백전해전이 일어났죠. 백전해전이 일어나가지고 백군 장군이 몽골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군을 몰아내고 몽골을 마지막 황제 복도왕을 재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은 중국으로부터 잠시 동안 독립하게 되죠. 근데 그게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고 적군은 이제 백군 세력을 남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 소비에트 백군하고 중국군을 소비에트 적군이 내려와가지고 다 축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은 인민혁명당을 만들게 되고 사회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1921년 11월 5일 날 몽골과 소비에트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몽골의 독립을 이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24년도에 마지막 황제 복도환이 승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회주의를 채택했는데 현재 황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헌군주제를 빼고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이 뒤로도 이제 유엔 가입으로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준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중국의 목리에 막혀가지고 유엔 인준이 어렵게 됩니다. 1961년도에
비로소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제 전환기 외교정책 부분을 보겠습니다. 91년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92년도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개헌을 통해서 몽골 안보 개념하고 몽골 외교정책 개념을 발표하게 됩니다. 안보 개념, 외교정책 개념, 국가 군사정책 기초화 되겠습니다. 생존안보, 국가 전속입니다. 경제안보, 국내안보, 그 외교정책에서는 특이할 게 중국, 러시아 중 한쪽과 연합하여 다른 한 국가와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그게 명시를 합니다. 국가 군사정책 기초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 국가들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외교정책에서는 항상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중간국으로서 버퍼 스테이트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몽골 안보 개념하고 몽골 대외 정책 개념을 통해서 몽골 독립과 안보 그리고 국가 이익이 몽골 외교 정책의 최우선이 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또 실용적인 외교 정책 추진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몽골에 있어서 제1의 이웃은 러시아입니다. 제2의 이웃은 중국이고요. 제3의 이웃은 미국이나 EU, 일본, 한국, 캐나다, 그 중동 국가들까지 다른 국가들을 아우르는 게 제3의 이웃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3의 이웃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그런 정책이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국제기구하고 지역기구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하게 되죠. CIC나 ARP, 아셈,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거기 많은 이제 유엔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1992년에 거기 유엔 총회에서 몽골 대통령이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핵화 지위 보장을 유엔 총회 1998년도 유엔 총회에서 정식적으로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그리고 몽골은 또한 또 울란바토르 대화를 좀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아닌 그 민간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대화가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남한, 북한, 몽골 이렇게 7개국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1년에 한 번씩 울란바토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영내 국가 간 긴장 완화하고 이제 평화 정책을 위한 그런 이제 방안들을 민간 차원에서 다루게 되고 여기서 다루어진 의제들을 다시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되고 정책화시키게 됩니다. 예전에 그 육자 회담 같은 그런 딱딱한 정부 간 회담보다는 좀 더 너그럽고 좀 자유로운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울란바토르 대화를 몽골에서 해마다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 완충국에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거기 정권 교체기에 외교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몽골에는 양당이 있습니다. 몽골 민주당하고 몽골 인민당이 있는데 이 거대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원 집정부 체제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곧 여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따로 이제 국민 직선으로 뽑게 되고요. 그래서 몽골 민주당의 하고 몽골 인민당의 대외교 정책 파트를 보시면 간단히 설명하면 항상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러시아, 중국하고 제3 이웃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 양당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몽골 민주당은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국가 위상 강화에 집중한 그런 대외 정책을 표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몽골 인민당은 러시아, 중국 제3 이웃들과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을 위한 안전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통상 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해서 외국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은 민주주의 진척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총선에서는 최근 2012년, 2016년, 2020년 총선에서는 몽골 국민들의 회교적 투표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몽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2011년까지 2000년도 중반부터 2011년도까지 두 자리 경제 성장을 기록했었습니다. 거대 광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문학적 자금이 유입되니까 몽골 경제 성장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국민들은 거기에 잔뜩 경도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그 풍요를 느꼈고, 또 거기에 국가 위상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 정권에 계속 기대하는 겁니다. 광물이나 광산은 간 것이 없는데 그대로 있는데 왜 정권이 못해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이 더디다는 그런 이제 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치중한 획일적 투표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유권자와 선호가 일치하는 그런 정치적 방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말고도 다자협력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됐습니다. 먼저 몽중로 경제회랑을 보시겠습니다. 몽중로 경제회랑은 중국의 이테일러 프로젝트 일환으로 6개의 경제회랑 구축 계획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중로 경제회랑은 지금 집권 몽골 인민당 몽골 정부의 공식 외교 정책 중에 실천 계획이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몽중로 경제회랑에 참여해가지고 최대한 거기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그게 몽골 정부의 공식 지침 정도입니다. 몽중로 경제회랑은 32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도로하고 철도 같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몽중로 경제회랑 도로회랑을 먼저 보시면은 AH4, AH3, 이스턴 코리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AH3 구간에 해당하는 그 구간이 가장 유망하고 지금 한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일부 구간에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울라우드에서 텐진까지 연결되는 너무 멀어서 좀 안 보이실 텐데 울라우드에서 텐진까지 거기 연결되는 그런 도로 회랑이고 여기서 이제 몽골 구간은 카이터에서 알탄불라, 자민구동 위령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당 부분의 도로가 진척이 됐고 재정비 사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에 이 도로회랑이나 철도회랑 프로젝트를 위해서 2017년 15억 달러 차관을 제공을 했고 2016년 중국은 3억 5천만 유안하고 20억 유안 무상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개국이 참여하는 공동투자계획센터도 수립을 논의 중이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사업부가 지속적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지금 추진 중이고 진척 중이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몽골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랑 중에서 철도회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센트럴 코리도입니다. 중앙철도 회랑인데 러시아 울라우드부터 중국의 역시 텐진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철도회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우시큐에서 자문교도까지가 몽골 구간이고요. 이 부분은 중앙아시아 철도 회랑 건설 프로젝트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 계획하고 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 계획이 총 연장 7,753km인데 이 부분이 이 중에 몽골 구간인 이쪽 몽골 구간이 거기 중앙철도 회랑이 이미 기가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한테 사회주의 시절에 러시아가 이거를 몽골 종단촌도를 놓아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 운영 중이고 이 구간이 2,215km가 되겠습니다. 몽골의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몽골 중국만 연결해가지고 중간에 유통 마진 넘기는 것보다는 이 몽골 남부 지역에 몽골의 전략광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GDP의 5% 이상 매장량을 자랑하는 전략광산들이 세계적인 전략광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구리광산하고 석탄광산 중심으로 몽골 남부 지역에 몰려 있는데 몽골 정부 입장에서는 6개 철도 계획을 횡단 철도 계획을 또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철도회랑이 연결시켜서 수요처인 중국으로 광물을 원활하게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실제로 구간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2019년 12월 달에 실라시브리 이미 끝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지금 뭐 그 가스관 유통로가 지금 PNG가 가설이 됐고요. 신라 11이 그 2는 야말 쪽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말 지역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몽골 거기 러시아 초원을 통해 가지고 몽골을 통해 가지고 그 중국 동북부 지역에 거기 운송하는 프로젝트인데 몽골 거기 그 러시아 쪽 그 입장에서는 신라 11이 그 디발을 하는 이유가 몽골을 그게 경유하는 게 그 공사비에서 큰 이익이 있답니다. 몽골은 거기다 초원지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공사가 그게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그런 기간 그 기초 작업 비용이 좀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고 몽골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그 가스 통관세나 혹은 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신라 그 11회야 힘 거기 원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해가지고 몽골이 몽골 그 러시아 가스프롬 국영회사 가스프롬하고 거기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게 11회 힘 프로젝트 2를 몽골하고 이제 그게 뭐 설계나 측량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이제 내용 MOU를 맺게 되고 그걸 또 석 달 뒤 2020년 3월에 2020년 3월에 그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가스프롬을 하여금 이 측량하고 설계를 하게 만듭니다.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측량과 설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착공이 시작될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 에너지 자원이 자국을 또 통과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약간 그 유상 강화 혹은 이제 안보에도 작은아마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고비 사막에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러시아 쪽에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화력 발전 시설 그걸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전기 수요량이 많은 중국이나 에너지 수요량이 많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보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웨이하이 서울하고 중국하고 서울, 그다음 서울하고 규수 이쪽이 이제 거기 그 구간에 1차선 구간으로 선정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유치 외교 한계를 좀 보겠습니다. 일례로 이제 세계적인 무연탄 매장지인 타반토고이 광산 1차 국차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한 2, 3년에 걸쳐 가지고 입찰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서 중국이나 한국, 일본, 미국 등 10개 국가들이 15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는 광물자원공사를 필두로 해서 7개 기업이 참여했죠. 그래서 코리아 컨소시엄과 하고 일본, 러시아 기업이 참여한 3국 컨소시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 그 당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사이를 관계를 포괄적 동반적 관계로 격상시키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거기 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2011년 몽골에 대한 경유 수출량을 줄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몽골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제가 당시에 지금 몽골에서 유학 중이었었는데 지금 자체가 뭐 거리에 이제 거기 차가 많이 그 디젤을 많이 쓰는데 그게 차가 한 절반 이상 줄게 되고 그 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농기계를 원활히 돌릴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죠. 그래서 몽골 국민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던 그런 이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량 줄여서 몽골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몽골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열심히 러시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유지가 수습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차 계획 발표 즈음에 몽골 그리고 중국 총리 간의 협력방을 구상하는 논의를 지속하고 5억 달러를 차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도 전략적 종반전 관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미국은 에펙데로즈 당시 몽골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가지고 위대한 국가 지도자상을 수여를 합니다. 이래서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전만화 방식으로 몽골 그 광산 입찰에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2차 절차에 따라서 몽골이 2차 계획차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한번 뒤집어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바뀌게 돼서 막차자를 선정하지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외교 관계에서 여기 주요한 몽골 입장에서는 주요국들이 모두 다 이제 입찰에 참여했고 아까 봤다시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기 때문에 누구 한쪽에 쏠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냥 그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주변국의 영향력이 자국의 광산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활동에도 그걸 영향을 주는 저희 어떤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고 특정 국가의 편향적인 국민 감정을 추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명시를 할 건데요. 이 특정 국가의 편향적인 국민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여기서 몽골에서는 큰 역할을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일례로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그 중환철도 회랑하고 연계된 주요 광산하고 중환철도 회랑을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젝트 철도 구간을 공사를 시공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친중파하고 친러파 정치인들이 갈리게 됩니다. 몽골 정치인들은 이제 대놓고 친중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친러 성향을 그 선거제는 표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감정이 몽골 중국에는 굉장히 안 좋고 러시아에는 좀 호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그 궤를 관계로 할 거냐, 그게 러시아 스타일이죠. 관계로 할 거냐, 아니면 획계로 할 거냐, 그 결정이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고 그 와중에 또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철도 부서를 사실은 협계로 그 표준계라고 하죠. 중국 그 규격에 맞추는 게 중국의 유통 물량을 늘리고 또 그 수송 비용을 줄이는 그 좋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그 협계를 거기 선택하지 못하고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이렇듯 이런 이제 그게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편향적인 태조, 그 국민 감정이 그 국가 경제나 외교 관계 발전에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정호 박사님께서 몽골 외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정학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지정학적 단층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두 세력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데 경쟁하는 세력이 그 경쟁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세력권이 함께 맞부딪히고 겹쳐지는 지역. 그 지점을 지정학에서는 이제 지정학적 단층대, geopolitical fault line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경쟁하는 양대 세력 사이에 끼어서 이제 상당한 그 외교 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딜레마적 상황에 노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건 비단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미중 경쟁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유라시아 동부 지역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역이 대표적인 지정학적 단층대이고 그 많은 지정학적 단층 대상에 연계되어져 있는 국가들, 즉 동북아의 국가들과 동남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동시에 서부 유라시아판에서는 그 러시아와 그다음에 서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지정학적 단층대가 존재하고요. 이제 거기서 존재하는 그 지정학적 단층대와 관련되어진 중간국 외교가 이제 굉장히 주목거리가 되죠. 대표적으로는 굉장한 파열음을 냈던 국가가 우크라이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로 이 서부 유라시아 지역의 단층대와 관련되어진 국가들,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또 위쪽으로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헝가리와 폴란드, 뭐 이제 이런 국가들을 검토했고 이제 오늘 우리가 검토하는 이 단층대는 조금 독특합니다. 근데 전략적 경쟁을 고조하기보다는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는 두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제 그 지정학적 단층대가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항상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긴장감과 그 활성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중부 유라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수성은 미중 경쟁의 구도와 그다음에 중러 경쟁의 구도가 중첩되어지면서 훨씬 더 복잡한 이제 그
상황을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부 유라시아의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옵션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다기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의 외교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번 주 이제 저희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비교 연구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박정우 선생님께서 해주신 몽골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대표적인 끼어 있는 국가로서의 그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박정우 선생님 발표해 주신 것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몽골 외교 정책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냥 사회자로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우리 토론자 선생님께 바로 그 토론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그 과연 이 지정학적 중간국으로서의 몽골의 중간국 전략의 특징을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일단 커다랗게 하나를 드리고, 박정호 선생님 그 발표해 주신 글에 대해서 우리 연세대학교 조정원 선생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를 제가 들으면서 좀 몽골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좀 새롭게 접하는 내용들 다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중부 유라시아 지역에서 몽골은 정말 대표적인 중간국, 완충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전까지 그 중국과 그 소련 사이에서 좀 이제 국가의 생존 유지를 위해서 또 했던 외교 정책들 관련해서도 이 발표에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오늘날에도 지금 몽골은 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이 여러 주요 국가들과 사이에서 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그 주요 정책을 또 이 발표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제3의 이웃 정책이 있고, 그리고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굵직한 다자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몽종로 경제회랑, 그리고 동북아 전력망 슈퍼그리드 연결 사업, 그리고 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에너지 운송망 구축 사업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시베리아의 힘 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2019년 12월 5일에 가즈프롬과 몽골 이 소치에서 MOU 체결한 거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 특히 몽골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게 이제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의 그 설계의 방향이 될 거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금년 1월에 가즈프롬이 몽골에다가 가즈프로보드 소유주 보스톡을 설립해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요청했던 이 시베리아 힘 2기 가스관의 측량과 설계, 타당성 조사 진행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러시아가 이 몽골을 거쳐서 이 중국으로 이 야말에서 나오는 가스를 보내려고 하는가? 아까 비용적인 측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왜 몽골의 처원을 경유하는 게 아무래도 공사가 더 쉽다. 그리고 몽골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가스관 통과에 따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몽골 내에서의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박정우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몽골이 워낙 석탄에 대한 의존이 높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의 대기오염 상당히 심각한데, 그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 이기가스관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카자흐스탄도 좀 경유국으로 해서 이걸 중국으로 들어가게 했으면이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가스관의 경유와 관련해서 이 카자흐스탄과 몽골이 좀 잠시 이제 이 좀 경합이라고 할까 좀 그런 상태도 잠깐 있긴 했지만,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중앙아시아 중국가스관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 그리고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지금 중러 동부 지역에 그 시베리아 일기 가스관 통해서 이미 함께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이제 이 야말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보내게 되면 자칫하면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대중국 수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몽골을 통해서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하는 가스관을 만드는 게 이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거쳐서 중국으로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보다 이익을 늘리는데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서는 좀 지원을 받기가 아무래도 용이하긴 한데, 이런 가스관 사업 외에 다른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이 몽골의 석탄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몽골이 중국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크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 외에 다른 여러 분야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몽골에 의욕적으로 진행하기엔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몽골이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이 대중국 외교, 특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국민들이 이 중국에 대한 반감도 결코 작지가 않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또 경제 분야에서는 필요한 이 중국과의 외교, 경제 협력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몽골의 대중국 경제 의존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몽골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박정우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조정원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제 질문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 주셔서요. 그 감사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관련해서 질문들 주실 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몽골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네 간략히 질문 저 혹시 마이크 있습니까? 저 페이지 17페이지예요.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제고 방안 하면서 이제 그 고비 사막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몽골이 70%가 사막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중간국의 그 이런 기후 변화 정책이 좀 획기적인, 그러니까 사막 전체를 이렇게 그린화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저기 대중국 그쪽도 이제 만주 이쪽도 그 사막화로 이제 번져가는 위험에 이제 직면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몽골 사막화 진행이 그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과연 또 환경적 측면에서 적절한 건지 뭐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박정호 선생님 답변을 해주시죠. 네. 예, 먼저 플로우에서 나온 이제 답변부터 드리자면 몽골 그 에너지 그 개발 정책이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장기 비전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화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 차액 제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력이나 태양광 혹은 이제 태양열, 그 지열 발전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발전 단가가 그 석탄 화력 발전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 비싼 만큼 그 요금만큼 그걸 보존해주는 국가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그런 발전 차액 제도를 지금 몽골에서는 시도하고 있고요,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에도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가 고비 사막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드는 게 이러한 이제 국가적 목표에도 부응하는 그런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화 방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실 거기 몽골 그 땅의 70% 정도가 이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몽골 단일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크게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서도 고비 사막 지역에 해마다 가서 이제 나무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도 현장에 있어서 많이 매 비슷한 현장 가보면 심어 놓으면 한 절반 이상은 사실 죽습니다. 심는 사람들은 처음에 주장할 때 이제 대부분 생장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또 한두 해 가서 보면 또 같이 다시 이제 또 척박한 황무지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후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인구 300만에 그 전국 토가 한 15%, 그 전국 토 70% 그리고 국토 크기는 그게 남한의 한 15배 정도 되는 몽골에서 그거를 이제 그 기후 변화와 사막화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힘든 것 같고요. 다행히도 고비 사막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무한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막 지역에 대부분 좀 그 대형 광산이 그 매장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석탄 광산이나 구리 광산도 다 사막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막 지역을 활용하게 되고 사막 지역에 대규모 광산이 이제 그게 개발이 되면 그 주변에 도시가 생깁니다. 도시가. 그래서 사막 지역 한가운데 뭔가 인구 그 몇만 단위의 도시가 생길 수 있고 또 큰 도시 같은 경우는 10만 단위 이상의 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제 좀 사람이 살게 되면 일단 척박한 환경이나 뭐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몽골 입장에서는 지금은 본인들의 갖고 있는 천연 자원에 이제 사막도 포함됩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혹은 지하 자원을 개발하든 그걸 통해 가지고 생긴 이제 프랍스를 가지고 다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이제 환경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수는 힘들고요. 그 차츰 이제 그런 계획을 잡고 그렇게 이제 프로그레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호 박사님 이제 그 말씀은 한국에 어째 참여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사실은 몽골이 본인들 거기 자국의 영토를 관통하고 자국에서 건설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뭔가 주도권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시베리아 힘2 프로젝트도 그렇고 다른 프로젝트도 그렇고 우선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양국 정부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몽골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은 외교력이거든요. 몽골의 중립을 지켜주고 안보를 지키는 것은 그거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그거 러시아로부터 정체성을 지킨 것은 몽골에 가진 특이한 외교력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작용해가지고 이런 거대 프로젝트도 차차차차 본인들은 이제 그 문제 없게끔 진행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몽골의 숨은 힘이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거를 뭔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해주는 그런 역할, 그게 프라피트 이외의 것을 더한 것을 얻어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공사비도 이제 그쪽에서 되고, 그 기간 인프라 사업도 여기서 이제 그 원조를 지원해주고, 또 차관에 의해서 이미 많이 차관을 갖다 쓰고, 경제는 또 중국에 대부분 의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인 뭔가 독자성과 자주성을 갖기가 힘들죠. 정책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몽골한테 필요한 거는 그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파트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같이
그 몽골 땅에서 이루어지는 적어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좀 뭐 주도권을 서로 쉐어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인력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나 혹은 이제 그게 뭐 다른 프로젝트도 몽준동 경제에 대한 프로젝트도 보면은 그게 그 한국이나 일본 정도 그게 미국하고도 그게 뭐지 나쁘지 않은 관계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국가들하고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중에서도 북한하고도 저희가 이제 사회가 좋은 몽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북한하고 이제 연계된 프로젝트를 작년에 이제 구상했을 때 남한하고 또 하는 게 한국하고 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 또 북한은 몽골하고 굉장히 좀 형제 부분은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사이입니다. 그 숱한 대북 제재 거기 속에서도 몽골의 거기 대북 무역 수지가 항상 적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북 조제가 지속되면서 거기 그 다른 그 수입 그 물동량이 막히니까 그 몽골 통해서 수입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몽골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북 수지가 항상 적자였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흑자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이 그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한국이나 또 그 북한과도 연계한 그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동북아 슈퍼그리드 같은 경우는 또 북한도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같이 일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신보심 시간이 됐나요? 아니요, 시간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아,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바람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뭐 여유 있게 하십시오. 네, 그 신보일 선생님 거기 말씀하신 거 저는 이제 이쪽에 몽골의 외교 정략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 줄로 말할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 좀 어떤 이론을 차용해서 뭔가 좀 그 빗대서 검토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그거를 검토해 보고 사실은 저기 몽골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많이 검토해 왔는데 몽골을 아예 대해 알면 알수록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상급평화론이나 신기능주의 그런 것도 잘 안 맞고 허트남 투 레버 게임 같은 것도 좀 그것도 어울리잖아요. 일부만 맞고 일부는 안 맞고. 그리고 외교정책 결정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적 요인으로 치면은 뭐 제가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국민 감정, 편안적인 국민 감정이 정치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그런 이제 뭔가 그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고, 그게 국민들의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요구에 반응하는 그런 정치적 반응성이 또 그런 외교정책 결정 요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1차 목표가 제가 처음에 강조했듯이 안보거든요. 안보. 예. 생존, 독립, 안보, 자주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그 키는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외교정책 그게 그 기조에서 러시아, 중국이 빠지질 않아요. 아무리 반중 감정이 심해도 중국의 그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고, 중국을 인해서 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무슨 그 외교 정책이나 경제 발전 정책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적인 요인에 충분히 반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그게 뭐지 그 무시할 수도 없는 그 외교 안보 전략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고민하다 결론 아직 못 내렸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고민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마디로는 어렵겠지만 한 문단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 몽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사실은 몽골 외교를 보면서 중간국 외교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주목되어지는 지점이 이 몽골은 결국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생존, 안보, 독립, 자주라고 하는 이 그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수단으로서의 균형.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 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몽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숙제인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는 몽골의 외교 정책적 지향에서는 이 중러 양자 사이에서의 균형뿐 아니라 제3세력과 연대를 통한 균형의 복합화, 그리고 또 그를 통한 자기의 어떤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들을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몽골 외교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간국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연구해 볼 지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아까 그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런 그 외교적인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이 외교와 그러니까 이제 안보죠. 안보와 그 경제가 상호 연계되어지는 시큐리티 이코노미 넥서스의 패턴 같은 것도 몽골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점들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그 관찰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그 좋은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박정호 선생님 그리고 조정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